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은 유신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이날 자축 파티가 열립니다. 그 전날 부산에 내려갔던 내무부 장관이 부산 사태는 진압됐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노래 자랑을 하며 파티를 즐깁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부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산 지역의 비상계엄을, 마산 지역의 위수령을 선포합니다. 청와대에서 파티가 무르익고 있던 그 시간,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 차량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관공서와 언론사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지철과 김재규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재규는 이것이 단순한 학생 데모가 아니라 체제에 저항하는 밀란이라고 보았고, 차지철은 그 주체가 무엇이든 캄보디아처럼 200~300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그 18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진안경감 진안경배 있는 그곳 김스팜 감주스 배주스 있는 그곳 김스팜 추석 선물 설날 선물 있는 그곳 김스팜 우리 모두 먹어봐요 진안경 과일 김스팜 진안경감 진안경배 있는 그곳 김스팜 www.kimspam.net 인터넷에 김스팜을 검색하세요. 명절 선물은 역시 김스팜에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네, 여러분들은 뭐 바로 듣지 못하셨겠지만 저희는 바로 그냥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82회는 스페셜 게스트 오창석 군이 와가지고 네.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창석 군과 함께 시사 문제까지 했기 때문에 네. 183회는 바로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송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앞에 개소리 하지 말라 개새끼들아. 네. 근데 오창석 얘기는 듣고 싶을 거야. 네. 오늘은 차지철 특집입니다. 왜 차지철 특집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차지철 씨의 부인이 국가유공자로 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졌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차지철 딸이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아메리카.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인데 왜 자기가 국가유공자를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위 군인,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냥 희생. 그냥 희생.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고 그냥 희생. 그리고 뭐 그게 근무하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 술 처먹다 그랬지 뭐. 근데 근무지. 근데 그것도 근무야? 대통령 경호니까. 대통령 경호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든 옆에 있어야지 경호실장은. 그 차원에서. 근데 씨발 경호실장에 총도 안 차고 갔어? 그렇지. 자기가 무기인지, 자기 몸이 무기인 줄 알았나 보지 뭐. 그리고 그렇다면 오히려 왜 조선시대에 왕이 죽으면은 어의가 벌을 받았잖아. 어떻게 보면 어의로서는 왕의 건강을 최대한 오래 지켜야 되는데 경호실장의 임무는 대통령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경호실장이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지. 임무수행도 못한 거죠. 총도 안 쳐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총 차고 갔으면요.
김재규가 당했어 오히려. 왜냐하면 김재규가 한 발 쏘고 총이 고장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 바로 뽑아서 쏘면 되잖아. 이 첫 발이 사실은 그 차지철 왼쪽 손목을 관통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충분히 방어되지.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차지철 씨가 사실은 무술이 도합 13단이에요. 네. 그럼 거의 날아다닐 수 인간병기야. 음. 근데 그 김재규한테 장롱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다가 그냥 가갖고 제압하면 되지. 미군도 담배 때려 눕히는 분인데 레이저 훈련에서. 그럼 그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차지철하면 상당히 뭡니까? 이대근 씨. 이대근 씨가 차지철 역할 오래 했죠. 네. 딱 맞아. 네. 이대근밖에 없어. 차지철 역할. 아니야 그 지금은 무속인으로 활동 중이신 정욱은 씨도 네. 이대근 역할 했죠. 예. 했었어요. 야 근데 너는 씨가 맨날 영화 배우 얘기한다. 아니 근데 지난주에는 씨 김학철 수돌.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3공화국, 제2공화국, 제5공화국 아니면 뭐 서울의 달, 파랑새는 있다 그런 걸작들 뭐 실장님 나오는 드라마들 말고 네. 정말 좋은 드라마 많았잖아요. 네, 서민 드라마. 네. 그리고 역사 드라마. 굉장히 서민 드라마, 대하 드라마, 정치 드라마. 네, 굉장히 좋은 드라마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들이 좀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요. 육공하고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그 정권이 바뀌어서 정말 남자들이 요즘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하라 시리즈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응팔 같은 조금만 뭐가 나와도 나는 응팔 같은 경우에도 그 왜 택이랑 연결됐냐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에는 그 1988 안에 있는 그 전의 스토리들이 그 골목의 이야기라든지 그때의 정서들을 충분히 담아놨기 때문에 누가 남편이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시절이 좋아지면은 나는 응답하라 2002가 나왔으면 좋겠어. 월드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뭐 그런 얘기들로 해가지고 그 세대들의 이야기를 또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드라마는 허구인데 그냥 자기가 누구랑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그걸 그렇지. 왜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문화 현상이 나오잖아요. 영화 내부자들이 이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끄는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허구인데 사람들이 그만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지. 저는 진짜 그 MBC 정치 드라마 정말 매니아였거든요. 나는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다시 한번 좀 육공화국 같은 드라마가 좀 했으면 또 사실 SBS에서 비슷한 거 했었어. 근데 망했지. 삼김시대. 삼김시 이런 거 망했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런 노하우가. 그런 정치 드라마를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역시 MBC가 올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 드라마를 꼭 해서 육공화국 얼마나 좋아. 노태우 한번 하고. 그렇지. 영삼영 하고. 아 지금 시즌도 좋아. 저 SK 최태원 회장도 뭐 이혼안에 만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양반은 사면시켜줬더니 세상에 당당하게 바람핀 걸 얘기하고 말이야. 그럼 세상 뭐 생각나나? 이거 뭐 되게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순종이 약간 아닌 도베르만이 생각이 났어요. 완전 순종이 아닌 거야. 투견이야? 근데 도베르만이야. 충성도가 높죠. 난 또 한 가지 생각난 게 우리 저기 육군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차지철에게 적용하면은 늘 그랬잖아. 각하갖고 국가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호실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본인의 정치적 욕망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발휘됐던 약간 오바된 경호실장. 야, 복무신조를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 1, 2, 하나, 둘, 셋은 다 까먹었어요. 하나만 기억하십니까? 네. 전후회로 국계 단결한다로 끝나는 건 알아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민방위가 그래 민방위도 끝나. 우리 민방위 가는 게 아니라 민방위가 끝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렇지? 민방위가 끝나냐? 불쌍하다 왠지.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934년 11월 16일생입니다.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오천리에서 아버지 차수찬, 아버지 이름이 서로마다 달라요. 어쨌든 차수찬, 어머니 김대하는 사이에서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경기도 이천이어서 나중에 여기로 이제 국회의원 나오는 거죠. 지역구로요? 예, 지역구로 7, 8대 의원 당선됩니다. 처음에는 전국구로 왔다가 그 후에는 자기 고향인 이천 옮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일제 경찰 출신이었고요. 어머니는
주막집을 운영하는 주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지철은 서자였다는 것이죠. 예. 서자여서 어린 시절 이로 인해서 차별과 서름을 굉장히 많이 받은 듯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이 있었고 또 어머니가 다른 누나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 씨다른 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그의 배다른 동생 차상철은 한국에서 렌터카 사업을 했었는데요. 11.6 이후에 가족을 남겨둔 채로 미국으로 홀로 도민을 합니다. 이제 뭐 11.6 터지고 이 식구들이 남아있을 수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갔는데 94년도에 자신이 운영하던 대림건설이라는 목공소에서 목이 잘린 피살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이 돼요. 차지철의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난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딸 아이를 낳은 뒤에 재가해서 이 차씨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차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차지철은 아버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또 가출했거든. 네. 형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질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차지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효자로 칭송받았던 것도 아마 서자와 서모의 서름이 그 기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서름 받고 엄마도 어머니도 서모라고 배다른 엄마라고 뭐 서러움 주니까. 에이, 동네에서도 뭐 또 손가락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그렇죠. 그게 평생 여기에 이제 인이 베끼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실제로 차지철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자 나에게는 형제가 없다라고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군 장교가 돼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가 일출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더니 옆에 있던 부하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처럼 강해졌는지 알아? 고독을 씹으며 자랐기 때문이야. 내 인생엔 아버지도 형도 없어. 어머니만 있어. 엄청난 효자입니다. 이따가 어느 정도 효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지철의 학창시절을 소개해주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차지철 몰라? 그런 사람이 있었나? 뭐 이렇게. 아,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지 그 정도로 않아요. 조용했다. 있는 듯 없는 듯 했다. 네. 그러나 담력만은 아주 강했다고 하는데요. 동네에서 어릴 때 기차놀이를 하면 단연 1등이었다고 합니다. 기차놀이가 뭐냐면요. 그 기차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레일 위에. 근데 기차가 오면 끝까지 누가 남아있느냐.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기는 거지. 마치 YS가 그렇지. 잠수 시합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 예전에 영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도 이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담력 놀이에서는 항상 차지철이 1등. 그러니까 승부욕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혹자들은 차지철이 어렸을 때 당했던 서러움, 또 외로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 기차놀이를 하면서 극복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공포와 싸워가면서. 그렇죠. 예. 차지철은 주위에서 알아주는 대단히 소문난 효자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살고 있는 집에 동교동에 살았는데 저택에 어머니가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었고요. 또 박정희하고 물놀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그래서 박정희가 님자 그 물 좀 같이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와? 안 들어가. 그리고 계속 들어오라고. 그래도 카카 그거는 아니 못하겠어요. 왜 그래? 차지철 들어와. 카카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딱 무릎만 들어갔다. 무릎만. 예. 왜 그런데 자기가 정말 각하하는 곳 국가다. 박정희 말을 뭐든지 다 듣는 이 차지철이 박정희가 물에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 왜? 아니 우리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지철아 물에는 가는 거 아니다. 카카 위에 엄마 있었어. 카카 위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카카가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는. 이거 예전에 우리 박정희 특집인 거 어디서 한번 했었죠, 했었던 예. 것 같아. 그래요? 예. 이거 말고도요. 차지철의 효행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차지철의 고향인 이천에 새로운 골프장이 개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당연히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차지철을 개장식에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차지철은 골프장 준공식에 가던 도중에 차를 돌려서 그냥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왜? 골프장으로 가는 도중에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봤거든. 아이고 심장이 쿵하지. 아유, 이후에 차지철은 죽는 날까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나는 지금 차 타고 골프 가는데. 우리 엄마 이래. 그 이로부터 골프장 안 갔다는 거 아니야. 그 효심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골프장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하이태 형 또 실형 받았대더라. 하이트가 누구야? 희태. 박희태? 딸 같아요? 손자? 손녀? 또 차희철이 첫 결혼을 1966년 9월 27일 날 했는데요. 상대는 송희성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혼했어요. 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아니 미친. 그랬다는 소리 있습니다. 차지철과 차지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어머니가 당시에 정동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차지철은 추운 겨울날 교회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때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고 벌벌 떨면서도 차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 효자다. 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은 엄마 데리러 가지도 않아. 그렇잖아. 우리는 못 가지. 아유, 엄마- 택시 타고 와. 그러니까 엄마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자야 돼요. 은총 많이 받고 그러는 거지. 교회? 엄마 교회? 교회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 평소에 차희철은 지인들에게 어머니 생각만 하면 옛날에 고생하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늘 가슴이 아프고 목이 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늘 머릿속에 카카와 어머니 그렇지. 딱 둘만 있었던 것이죠. 네, 어머니도요, 이런 자식을 너무나 어여삐 여겨서요. 차지철이 사망하고 나서 스스로 몸을 낮춥니다. 자식이 비록 나쁜 놈 소리를 들으면서 비명사를 했지만 도둑놈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자식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지철 사망하고 어머니는 아들과 살던 동교동 집을 나와서 강동구의 8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동교동이 꽤 큰 집이었거든요. 꽤 큰 집이었는데 아니 집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8평짜리 아파트를 혼자 간 거예요. 그 왜? 또 아들 도둑놈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옷은 한복 한 벌뿐이었고 교회에서 가져다주는 돈 1,000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밥을 굶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둑질은 안 했어.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 역시 저 차진철이가 도둑질해서 번 돈 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근데 어머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 자식들 뭐 미국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정착하고 자리 잡는 그 과정에서 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나중에 소송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 최대한 자기 혼자서 자기를 낮춰가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그랬지만 실제 차지철은 안 그랬을 안 수도 그랬다는 있다. 거죠. 그렇죠. 예. 자, 아까 저 어린 시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11흉만 딱 놓고 이야기하면요. 김재규와 이 차지철의 성장 과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차지철은 서자로 태어났죠? 부모의 사랑 못 받았어요. 또 외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김재규는 유복한 집안에서 아이, 그럼? 예, 명문가 집안에서. 아이, 그럼?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지. 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립각을 세우는데 영향을 좀 주죠? 주죠. 그러니까, 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았는데, 박정희가 차지철만 이뻐하네? 차지철만 편애하네? 그래서 늘 사랑받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보다 못난 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질투심이. 그럼요. 거다가 김재규는 장군 출신이고, 여는 씨발 대위 출신 아니야. 그렇지. 막 돌지. 그것도 육사도 아니잖아. 육사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어렸을 때 성장한 건가 이 배경 이게 유년기 특가 유년기의 발달 과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왜 우리가 흔히 말해 폭력은 대물림된다 그러잖아요. 네. 가정 폭력을 쭉 보고 자란 친구들은요 커서 또 본인이 가정 폭력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뭐 말로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아닌 사람도 분명 있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대의 살인마들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결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주폭을 보고 자랐고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고 뭐 그렇거든요. 또 어머니의 사랑 못 받고 어머니 도망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참 아이를 놓으면 부모가 좀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너 잘해 임마.
그런데 우리는 요즘 폭력은 쓰지 않아요. 요즘 들리는 그 언어 폭력을 합니다. 뉴스는 너무 끔찍한 뉴스들이 많죠. 언어 폭력이 욕이 아니고 삼장법사처럼 뭐 잔소리를. 아니 아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요. 우리 아들은 못 알아듣죠. 자, 나중에 서울로 이사해서 거기서 계속 선장을 했습니다. 예, 이천에서. 이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한 네. 거죠. 예. 그리고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휴, 명문 나왔네. 차지철의 친구 정희동은 차지철이 이미지와는 달리 공부도 꽤 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무식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진 이미지를 보면 진짜 딱 이대근 씨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외모인데. 거기다가 용산중 용산고등학교는 당대 뭐 서울의 4대 5대 명문 안에 들었으니까. 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차지철은 육사 12기 시험을 응시했으나 낙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우리 똘대가리 뻑거형도 합격했는데. 그리고 포병 간부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포병 간부 후보생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죠. 차지철은 심지어 뻑거형보다도 나이가 어렸대요. 뻑거형은 1931년생이라고 호적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1929년생이에요. 즉 차지철보다 5살이 많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차지철이 육사 시험을 쳤다가 떨어진 것이 육사 12기 시험인데 전두환은 정통 육사 1기라고 불리는 육사 11기에 합격을 했잖아요. 차지철이 육사 12기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은 전두환은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보셨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는 거죠. 예. 야, 그리고 10살 차이 나는 김재규도 그렇게 막 막말하고 반말하고 그랬대는데. 그러나 훗날 차지철은 차관급인 경호실장에 임명되고 전두환 같은 군의 장성들을 자기의 밑에 두면서 실력을 과시합니다. 거기다가 육사 11기 정예 멤버들의 인사이동, 보직이동 때 자기에게 들러서 인사를 시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회를 키운 것 중에 한 명이 바로 차지철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요. 근데 뭐 전두환으로서는 또 배알이 뒤틀릴 수가 있지. 그렇지. 나 못 가겠다고. 차지철 밑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전두환이 얘기했다고. 지금 내가 나이도 많고. 그렇지. 난 육사 정통인데.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육사 11기 정예 멤버들 인사이동할 때, 보직이동 때 차지철에게 들러서 인사를 하는 것들은 경호실 업무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이죠. 전혀 상관없죠. 네. 월권이지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이 일을 왜 해? 그렇죠. 심지어는 뻐꺼형이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되자 아니 나를 제끼고 이렇게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스스로 전방사단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을 정도라고요. 하도 견제를 하니까. 예. 그리고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을 때도 아니 왜 제가 보안사령관에 임명이 돼?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대한 촉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촉이 와. 그래가지고 미리. 그리고 자르려고 그런 거지. 지금 김무성이가 오세훈을 자꾸 견제하는 것도 그런 거야. 묵조를 깨서? 묵조리 오세훈 받고 험지 출마하라고 험지 출마하라고. 싹을 빨리 자르려고. 네. 그 덕분에 박진 씨만 빡 쳤고. 네. 진박인데 말이야. 1960년 전두환, 장기호, 최세창 등과 함께 미국 육군 보병학교에서 죽음의 지옥훈련이라는 레인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훈련을 받을 때요. 같이 훈련 받던 미국 군인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자 그를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 도합 무술 13단의 무술 고수였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요. 우리가 그냥 태권도 1단, 2단 따는 것은 사실 그냥 따는 거고 군대에 가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3단 이상 가면요. 진짜잖아. 그거 진짜예요. 근데 5단이다 그러면 또 합기도 1단, 2단은 저기 휴가 나갔다 오면은 바뀌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검도는 승단하기도 쉽지 않고 뭐 승단하게 된 이후에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주변 반경 몇 미터 내는 뭐 다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젓가락 하나만 들어도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예전에 승단이 요즘처럼 쉽지 않았어. 요즘은 굉장히 쉽잖아. 요즘 쉽나? 요즘 쉬워요. 하긴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더라고. 말이 많아. 저기 그래서 뭐 문대성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문대성은 차라리 태권도 관련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국회의원 그 말 많아가지고 승단 시험 돈 받고 마는 거 그거나 좀 하지. 거기 가면 잘할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하긴 복사가 되겠군요. 그가 이렇게 무술에 탐닉했던 것도 아마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무술은 왜 그림 보자 혼자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기를 쌓고 철사장 막 하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 뭐 야구, 축구, 농구는 혼자 못하잖아요. 네. 근데 무술은 혼자 해야 해야 돼. 아, 지철이가 외롭거든, 늘 외로웠잖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기 들에 나가가지고 나를 수련하면서 그럼요. 나를 가꾸는 거야. 그렇지. 최고의 예술적인 더 운동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운동에 더 빠져드는 거야. 그렇지. 운동도 중독이에요. 그럼요. 응. 근데 이 양키 코쟁이, 그것도 레인저 출신 양키 코쟁이를 거의 살인무기 아니요. 키 작은 차지철이 박살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 병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이천 출신이라서 그런가? 이정재, 유지강 다 이천이네? 한 주먹 하는 분들이 꽤 이천 출신이 원래 많아요. 이제 이천에서 주먹자랑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이만수는 근처 여주네. 이천 여주. 레인저 훈련 받을 때 일화입니다. 차지철은 자신의 부하에게 자랑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떠들고 다닙니다. 그 미군 양코쟁이 박살낼 때 이야기입니다. 예. 아니 내가 훈련 마지막 코스로 정글 침투 훈련을 받았어. 배낭 하나 메고 기관단 총 한 자루씩을 주고 2인 1조로 정글에 딱 떨어뜨려 놓는데 3박 4일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오라는 거였거든. 뱀, 들쥐 그런 거 안 잡아먹는 게 없었어. 난 근데 양키 코쟁이 중요한 놈하고 짝이 됐어. 아이 근데 이 써너브 비치가 무거운 배낭을 내려는 거야. 아니 뭐 첫날은 이 새끼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둘째 날도 나한테 들래. 내가 화가 빡이 개빡쳤는데 그냥 꾹 참았어. 그런데 이 인간이 셋째 날도 나보고 또 지르는 거야. 개호구로 봤구나. 그렇지. 동양이니까 나를 깔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그냥 졸라했지. 나는 결국에 퇴교 상신됐어. 학교 측은 징계위원을 열었고 그 미군 새끼가 불려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도 되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얼굴이 엉망진창이네. 내가 씨발 십창을 해놨어. 저 정도로 십창을 놨어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징계위원들이 나한테 너는 도대체 무슨 흉기로 때렸는데 왜 저렇게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프랭클리 스피킹 했지. 우리나라에는 태권도라는 격투기가 있어가지고 주먹만 쓰지 흉기는 쓰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징계위원들이 한결같이 저 무술이야말로 대게릴라 훈련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야. 나더러 전대원 앞에서 한번 포이그젠플 보여주라고 시키더라고. 그래서 무사히 졸업했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좁혔으면 이게 야구방망이나 도구 몽키로 때리는 거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UFC에서 이제 파운딩 한 거지.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흉기를 썼냐라니까. 태권도. 맨손으로 했다. 그래 진짜로 대원들 쫙 세워놓고 그럼 한번 시범해봐. 그래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태교조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건 일종의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 배낭이야 M60이야? 뭐가요? 이게 왜 예전에는 M60을 지고 가는데 늪에 자꾸 빠지고 나한테만 무거운 M60을 들겠다. 이건 2인 1조니까 저 소총이지 기관단총이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차지철은 사실은 그 일공수가 한강다리 건널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것도 드라마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역사의 순간이 있어요. 네. 그 헌병대가 사실은 막아섰거든요, 한강다리를. 그런데 차지철이 뭐하고 있어? 안 베키면 갈겨버려 씨발. 그래가지고 이제 돌파한 거 아니에요. 이 돌파가 없었으면 박정희 쿠데타는 성하지 못합니다. 박정희는 그 뒤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거 술에 개 쌍술에 취했지. 거기다가 당시에 박정희가 육군 소장 아니야. 네. 그리고 같이 쿠데타했던 박종규도 그때 중령이었나? 네. 네. 소령. 최소한 영관급 이상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일개 중대장 정도 되는 차지철이 자기 눈 안에 들어왔겠냐고. 근데 선두에서 치고 들어간 모습을 보고 이제 박정희 눈에 들어왔을 수 있다. 쏙 들어왔죠. 아주 쏙쏙 들어왔죠. 그래서 단숨에 중령까지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63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예편에서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경기, 광주, 이천 지역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생활을 계속 하는데 국회의원 하면서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아주 초 스피드로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아주 초 스피드로 받습니다. 그렇지. 문대성이는 복사를 했지만 복사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필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 차지철은.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차지철이가 바로 국회의원 나가고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석사 박사 받은 거. 이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동안 거기서 시달렸던 컴플렉스. 못 배운 컴플렉스. 나는 육사도 못 나왔고 갑종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육사가 아니라는 컴플렉스. 또 서자라는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 보상 심리로 계속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출세하잖아요. 경호실장이 출전하잖아. 경호실장으로 출세하고 나서 장성 출신, 육사 출신, 뭐 대학원 출신 이런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두고 사회를 받잖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공부 잘한 놈들을 내 밑에 두고 있구나. 경례를 붙여라.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말 안 듣면 불나가 조인트 까고 기스빵빵이 막 날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컴플렉스의 발로다. 그렇죠. 자, 서자, 학력, 비육사 컴플렉스를 출세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한 차지철은 결혼을 통해 또 한 번의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차지철의 핵심 측근의 증언인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거하고 지금 차지철의 핵심 측근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차 의원이 과감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등 박력 있는 의정 활동을 보이자 어느 날 의원 사무실로 미모의 20대 중반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모 여대 국문과 출신으로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외형상 조건이 너무 화려했죠. 이화여야 되지 뭐, 씨발 이모여대는 뭐. 예. 아유, 난 그냥 그래도 가르치려고 그랬지. 이 여인은 다짜고짜 차 의원님처럼 매력적인 남성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라고 면회를 신청했어요. 아니, 보좌관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차 의원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차 의원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니,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옆에 이 작가 있었으면 100% 말렸다. 그러니까 주위에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너는 여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있어, 이 개새끼. 아니, 내가 차지철이니? 너 여자 보는 눈은 차지철이야. 아니, 그래서 주위에 몇몇 사람은 아무래도 끼가 있는 여자 같으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버린 차지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은 난 지 며칠 안 돼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심했고 결혼 후에도 외간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겁니다. 야, 인간병기에 권력 잡은 차지철 부인을 거의 세자급인데. 갑자기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네, 계속하세요. 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차 의원은 머리맡에 일본들을 놓고 자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다스려보려는 거였죠. 차 의원은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6달 만에 이혼하고 말았죠. 이 내용은요,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네. 그런데 전 좀 이상한 게 있어. 결혼한 지 며칠 안 돼갖고 외간 남자부터 전화가 걸려고 남성 편이 안 좋았다 했잖아. 근데 아까 세장 말처럼 남편이 차지철이야. 어떤 간 미친 쳐도는 새끼가 그렇지. 차지철의 마누라를 건드려? 그러니까 웬만한 깡 없으면 못해요. 닭 사료기에 그냥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못했다. 아니, 그건 나야. 아니, 어쨌든 남산 멧돼지야 차지철이랑 비슷해. 그럴 수 있잖아. 가지.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차지철의 측근 입을 통해 가지고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여기에 언급된 이 여성이 바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1969년에 결혼한 송희성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잘못해갖고 이혼했다는 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송희성이라는 여자가요, 이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봤겠죠. 중앙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아니, 이거 끼가 넘치고 남자하기가 복잡하다. 뭐 전화가 막 자주 왔다. 니들이 봤어, 씨팔? 나 그런 여자 아니야. 그렇지. 이 개새끼. 이거지. 증거 있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정황상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황상이 뭐 본인은 안 그랬다는데 뭐. 아니, 그리고 이때가 무슨 통화 기록 찾기가 쉬웠겠어. 그럼요. 뭐 남자한테 전화가 몇 통 왔는지 거기다 차지철 집인데. 그럼요. 그 기록이 쉽지가 않지. 그럼요.
아, 그때 맞네.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치. 통화하려면 무조건 자지철 집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깡좋은 이야. 있을까? 2번 울렸다 봐도. 뭐 이건가? 아니, 그때 1960년대 아니야. 네. 그럼 어차피 딸딸딸딸딸 한 다음에. 아, 저거 띠리링 있었어. 아, 있었나? 아, 예, 죄송합니다. 딸딸이고 언제적 딸딸이고. 예. 어쨌든 이렇게 송희성이 명예훼손을 고소했는데요. 명예훼손을 고소한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송희성 씨가 일찍 이혼했잖아, 자지철하고. 그리고 뭐 이 젊은 처자가 평생 혼자 살았겠어? 안 그렇지. 딸 남자랑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남편이 새로 결혼한 남편이 자지철과의 관계를 몰랐거든. 굳이 뭐 내가 제 전 남편이 자지철을 할 필요 없잖아. 그 얘기를 왜 해? 그런데 이 기사로 알게 된 거예요. 어머. 아니, 여보. 내가 제가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남자가 차지철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가 아니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그렇지. 나한테는 왜 끼를 안 부리지?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나쁜 년배.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더군다나 애들도 있잖아. 야, 니네 엄마 바람 피고도 환영해 이거지. 그럼. 학교 갔더니. 그럼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냐. 그래갖고 중앙일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냅니다. 내 가족 놀려놔 이 개새끼 이거지. 1991년에 2억 원이면요. 엄청난 큰 돈이죠. 결국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중앙일보에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위자료 3천만 원 넘는 경우가 지금도 잘 없어요. 지금도. 야, 너는 언제나 벌금 500만 원 내 각오로 하고 있다며. 너는 500만 원 내지. 예. 500만 원, 걸어! 500만 원 내줄게. 그러니까 그지? 지금도 뭐 벌금 뭐 그렇게 에이. 내고 그리고 위자료가 그렇게 3천만 원 넘어가는 게 안 돼요. 없는데 이때 2천만 원이면은 엄청난 그러면 이 법원에서도 이 주장을 상당히 크게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중앙일보는 이제 너무 잘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1991년에 법원이 언론사하고 잘못했다? 에이, 거의 힘든 거거든. 그렇죠. 그만큼 근데 중앙일보 잘못한 거야. 그러면 기사를 개판 썼다는 얘기예요? 개판 쓰지. 이 개판 쓴 기사를 누가 썼냐? 누구야? 김진. 김진이 썼네. 그래서 그렇게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은요, 이런 기사로 또 명예훼손도 당했지만, 또, 어처구니없는 또 기사 있잖아. 김재규가 박정희를 왜 쌌냐? 발기부전이어서 쌌다. 그게 인과관계가 되냐, 그게? 그리고 지가 봤어? 김재규가 발기부전인지, 발기부전이 아닌지? 그러니까 뭐 김재규랑 뭐 지가 뭐 어떻게 확인해봤어? 아니 뭐 목욕탕 가가지고 아니 저기 중정부장님 여기 그 플레이보이 보시면서 습니까 안 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알아? 그러면요, 김진이 그런 식으로 김재규가 발기부전 때문에 박정희를 쌌다고 추측성 기사를 쓰면은 나도 추측성 말을 할 수 있어. 김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김진이 발기부전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쓰는 거야. 아하!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논리잖아. 본인의 내가 막 빙의가 돼서 그랬을 것 같아. 내 추측이지 뭐. 추측이지. 걸어라 500만 원 준비하고 있다. 돈도 없는 새끼야 미를 개뿔. 씨, 막 나가는구만 이제. 야 요번 생에 틀렸다고 너무 막 그러지 마. 나가는구만 이번 생에 틀렸다고.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나가지 뭐. 자, 이혼 후에 얼마 안 돼갖고 정동교에서 피아노를 치는 윤보영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요. 이 여자는 11.6 직후에 도배를 합니다. 이 윤보영의 딸이 이번에 자기 아버지 곧 나를 인정해달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 후손으로. 소송을 낸 네.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요. 한국에서 대주 상호 신용 금고에 사기를 당합니다. 네. 사기를 당하는데 얼마의 사기를 맞냐? 14억 원을 사기를 맞았어. 14억이 이때 당시 1979년에 그러니까. 14억이면 14억. 아니 우리 저기 근해증도 6억밖에 못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는 아들은 도둑놈이 아니라고 8평짜리 아파트로 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 보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 14억이에요. 야, 사기를 14억은 맞았으면 전세사를 사기 맞지 않았을 거 아니야. 몰빵 베팅하진 않았겠지. 그렇죠. 저기 부장님 갖고 계신 돈 중에 한 일부지. 여윳돈 좀 있으시면은 이번에 한번 좀 돌려보시죠. 몰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은 누구에서 났을까? 이 여자가 윤봉이라는 여자 이 많은 돈 어디서 났을까 말이야. 그 사이에 벌었나?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차지철이가 당시에 경호실장으로 받는 월급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거든.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차진철이가 뭐해서 얻었냐, 이 돈을 벌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보영은 14억을 사기 맞고 도미해가지고 미국에서 대저택을 차례로 구입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건 둘 중에 하나지. 저기 짱 박아놓은 14억이 다가 아니거나 아니면 미국 가서 윤보영이 또 딴 걸로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쳤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윤보영 남동생이 있습니다. 차이차는데 천남이 되겠지. 미국에서 무려 2천만 달러의 부동산을 팔기도 했어요. 2천만 달러면 200억입니다. 그렇지. 부동산만.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팔려면은 그 전에 그 저택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돈은 누구 돈일까? 단위가 다르네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차지철이 비록 권력 욕심이 세가지고 뭐 박정희 밑에서 아부하고 그러나 사생활이 깨끗했다. 여자 문제 안 일으켰고 효자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개인 착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윤보영이란 부인이 와이프가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을 보면 좀 이상하다. 아예 그때 당시에는 몇백억이란 단위가 상상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200억 자체가 말이 안 돼. 아니 이제 이후라이가 슈킹 깡도도 200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우리 슈킹 많이 깠다고 하는 뭐 김종필 씨도 사실은 단위가 다른데. 아유 안 된다니까. 청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돌린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는데 이걸 쓴 사람은요. 차지철은 한간의 소문과 달리 조선시대 황희정승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청백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차지철은 사후에 남긴 재산이 작고 초란 집 한 채뿐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작고 초란 집 한 채가 그 어머니가 갖고 있던 동교동 자택이었어요. 동교동 자택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미망인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차지철도 잘 모르고 황희정승도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황희정승 왜요? 황희정승이랑 비교했는데 황희정승이 청백리다? 글쎄요시다. 아까 얘기했던 대주 상호 신용금고 사건은요. 사기꾼 김신일이가 120억 원의 검은 돈을 사취한 사건입니다. 권력자들의 검은 돈을 슈킹을 해서 이 사치시장에서 불리는 수법으로요. 권력시장에 접근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슈킹을 깐 거죠. 여기에는요. 중앙대 총장, 중앙대 이사장 임철순도 포함이 됐고요. 임철수는 민정당 정책위 의장을 할 정도의 파워를 가셨던 이명신의 아들입니다. 양아들입니다. 이명신 또 나오네. 이승만 박사 특집에 했었죠. 네. 조선일보 방우영의 손아래 동사죠. 다 지들끼리 쳐먹는 거지 뭐. 내부자들이 또 생각나네요. 그리고 내부자들이 진짜 있는 일이야. 그 골프 치고 막 이러는 게?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월남 파병 문제가 터집니다. 미국에서 박 대통령에게 전투부대 월남 파병에 대해서 압박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내건 한국군 현대와 차관 도입이 지지분이하자 박정희는 외무장관 이동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국 내에 파병 반대 운동이 만만치 않음을 미국에게 알려 나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파병 반대 쇼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것이 차지철 의원이었습니다. 청와대로 차지철을 호출한 박정희. 이봐 님자 월남에 군대를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미국과 조건이 잘 안 맞는 모양이야. 이 장관이 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님자가 좀 도와야겠어. 이때부터 월남 공부를 시작하지요. 월남의 역사와 베트남 전쟁의 원인, 한국군 파병의 정의, 당위성. 근데 진짜 머리는 좋았나 봐.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보면. 그러니까요. 예. 공부를 해보니까 씨발 월남 파병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말도 안. 특히 근 100년에 걸친 베트남의 항불 독립전쟁.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뭐 차이나 깡패가 무서운 게 아니야. 제일 무서운 애들이 베트남 깡패들이에요. 아니 베트남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아유 진짜 대단한 나라지. 중국과도 끊임없이 전쟁을 그럼요. 했고 그리고 양코쟁이들 프랑스 쫓아냈지.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도 이긴 나라 아니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니까 이 또 차이철이가 군인 출신 아니야. 빠져드는 거야. 베트남에 자기를 비행시켰어.
물론 박정희는 쇼를 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흥분과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야,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짓밟아야 돼.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러면서 정말 쇼가 아니고 진짜 화가 나고 공화당 내 소장파 의원들과 야당의 일부 의원까지 합세가지고 월남 파병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너무나 크게 반대해갖고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아니 지철이 왜 그래? 저 돼지 같은 놈 저 왜 그래? 그렇지. 야,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 이래요. 당시 이동원 장관의 해결을 한번 봅시다. 당초 차지철 의원은 월남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파병 불가론을 외치는 입장이 되면서 월남의 역사나 외세 개입의 전말을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반대론자가 되고 말았지 뭡니까? 이론무장도 충실히 하고 이 무사적이랄까 우직하달까 하여튼 이 그의 고든 성품과 약간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이 월남 아닌 월맹 측에 더 점수를 두게 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 자체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더군요. 이 틈에 여야 할 것 없이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 자칫하면 이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지경이었어요. 이 연극 배우가 자기 배역을 이 실제 자기와 혼동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웃을리지만 당시에는 아찔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도 엉뚱한 사태 진전에 몹시 불쾌했었죠. 자, 그러면 차지철이 국회에서 어떻게 월남 파병을 반대했나 살펴봅시다. 월남의 권력자와 부자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을 외국으로 피난시켜놓고 군대조차 보내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래놓고 원군 요청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나라 특권층들 자식부터 전선에 서게 한 뒤에 외국에 파병을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아니 자기 자식들은 안전지대에서 향락을 즐기게 해놓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정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차 의원 파병 반대 박수 막 그러는데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우리를 키워왔고 우리를 도와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들에 의지해야 하고 그들도 우리를 키워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적인 자세라든가 또는 선을 넘는 그 어떠한 태도라든가 삼가야 한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너무나 우리가 약소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이러한 근성 이거 우리에게는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대국가는 대국가다운 아량과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약소민족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우방국으로서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극히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 의원님 잘하고 있어요. 똑똑한데? 너무 빠져버렸어. 보좌관이 또 써줬을 수도 있지 뭐. 자, 이 뒷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머리가 빠져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미 엄청 속았거든. 나긴 개뿔 뭐가 나 다 사기지. 아닙니다. 납니다. 머리털이 쑥쑥 납니다. 그래? 그럼 엄청 비싸겠지 뭐. 아니에요. 하루 커피 한 잔 값 5,000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 근데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남자만 나겠지 뭐. 아닙니다. 남녀 모두 다 똑같이 납니다. 에휴, 그 정도면 노벨상 탔다. 아닙니다. 못 탔습니다. 노벨 머리털 상은 없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풍성교. 머리털이 풍성해지니 겨울이 따뜻해요. 아닙니다. 올겨울은 그냥 따뜻합니다. 네, 광고가 들어오다 별게 다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죠. 그 전국구에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네. EJ를 도와주고 싶어서 광고를 한다.
됐다. 안 도와줘도 된다. 우리 광고 존나 빌려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이제 돌아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광고비 땡땡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비싸냐? 하지 마라, 비싸면. 하겠다.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래, 디스카운트 해줬거든요. 아주 약한 금액이지만. 근데, 이게 도와주는 거야, 뭐야? 글쎄요, 도와준다고. 좀 애매하죠? 어쨌든, 도움을 준다니까 받읍시다. 예. 머리털이 나는 그런 광고인데, 그냥 다음 카페? 네, 다음 카페에서 카페입니다. 풍성교.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의. 이 교가 종교할 때 교자인가요? 네. 풍성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종교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정봉주 의원 나왔을 때 봤잖아요. 네. 사진. 그렇지 보여줬죠. 그 비포애프터. 비포애프터. 진짜 혹하겠던데? 그래서 이제 이 작가하고 새 작가한테는 좀 먹어야겠다고. 먹는 거야? 그게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최강욱 변호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비장하셨거든. 그치. 우리보다 풍성해졌어. 맞아. 요즘 보니까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머리가, 뻐꺼형은 안 되겠지? 뻐꺼형은 그 상태는 안 될 거 아니야? 거기는 개간을 해버린 거잖아. 아니, 그리고 그 형은 일단 치매약부터 먹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미리미리 관리, 사실은 훅 가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훅 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맡에서 그렇게 흐드득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해보시고, 효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걱정해야 돼. 나이가 됐다. 그럼요. 네. 난 아직 걱정 안 돼요. 너는 탈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빽빽해. 근데 나 머리 되게 많이 빠져요. 넌 좀 빠져도 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광고 얘기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합시다. 광고 AS 있어. 어떤 게 있어? 남선경과 지난주에 광고에서 부산에 있는 그 음원을 다시 만들었다 그랬거든. 그 이제 설날이니까 명절 선물로 견과류 선물 세트 이걸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옛날 음원을 틀어줬다고 항의하셔가지고 AS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남선견과를 호텔에서 치시고 명절에 선물할 때가 있으면 견과류 선물 세트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과류 가성비가 참 좋죠. 그리고 견과류를 좀 일정량을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좋다는 얘기 몇 번 말씀드렸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가면 견과류 선물 세트 있겠죠.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국회의원에서 변신을 합니다. 경호실장으로.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었다면 차지철의 끝이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최연소 상임위원장도 하고. 그럼요. 예. 승승장구 했었잖아. 그런데 각하 옆으로 가면 갈수록 망가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경호실장 자리에 오르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유경수 사망 사건이 일어나죠. 문세광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때 박정규가 경호실장이었는데 피스톨박. 네. 그러나 어쨌든 퍼스트레이디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경호실에서 책임져야죠. 그 책임을 지고 박정규가 물러납니다. 경호실에서. 그리고 박정희는 김종필을 불러가지고 이봐 임자 후임 경호실장에 누가 좋겠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은 각하 오정근 의원이 좋겠습니다. 오 의원은 신념이 투철하고 특히 정의감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오정근을 시키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정근이 누구냐면 해병대 중령으로 쿠데타 때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준장으로 예편한 다음에 어쨌든 지들 말로는 혁명동지지. 해병대 준장으로 예편한 다음에 초대 수산청장, 수산개발공사 사장, 2대 국세청장 아주 좋은 자리 다 해드셨네요. 이게 신념이 투철하고 정의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유신 정우회 소속으로 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대한체육회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김종필이 추천한 겁니다. 왜? 당시 김종필이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자, 김종필은 박정희를 만나고 온 후에 오정근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경호실장으로 일할 준비를 해라! 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 청와대에서 김종필에게 들어오라는 호출이 왔고 청와대로 가보니까 박 대통령이 이봐 임자 경호실장은 지처리를 시키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차지철을요? 이 말을 하고 김종필은 그대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종필은 못마땅한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왜? 차지철은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을 그릇이 안 됐다고 본인은 생각한 겁니다. 김종필의 말을 들어봅시다.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본 차지철은 그런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인물이 못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차지철을 추천했나? 내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박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 전 대사가 차지철을 후임으로 추천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한병기 씨가 김종필이 청와대 갔다 온 뒤에 오정근을 추천한 뒤에 한병기가 청와대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차지철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추천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생전의 유 여사는 차지철 의원 같은 고지식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대통령에게 권유했다고 그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효자로 알려졌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차지철을 착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을 썩고 있어. 아마도 유 여사는 차지철을 박 대통령 곁에 두면 대통령 주변의 스캔들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네. 박 대통령은 나와 얘기를 나눈 그날 밤 유 여사가 없는 방에서 혼자 주무시다 밤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차지철 임명은 유 여사가 남긴 유작인 셈이에요. 김종필의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로부터 오정근을 경호실장 후보로 청구를 받고 집에 가서 자는데 그때까지도 눈물이 날 거 아니야. 마누라 없는 방에.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유 여사가 했던 말이 생각나거든. 차지철. 그래서 바꿨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경수로서는 이게 뭡니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지. 박종규 저 새끼 때문에 맨날 우리 남편이 여자 도모 피스톤 저 여자 이쁜데 텔레비전 빨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한번 보지. 그렇게 생각해서 차지철은 교회 다니고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웬걸 씨발 더하네. 박종규보다 더해. 우리 이 박사님처럼 말이에요. 나 모여. 아니, 재밌는 얘기지. 나 모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경수로서는 잘못 판단한 거죠. 이 충성심이 더 강하거든. 차이철이가 다른 쪽으로 각하의 말을 더 잘 듣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박정희가 차이철 선택한 거는 생전에 유경수의 추천 이거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유신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유신을 얼마 앞두고 지금 경호실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을 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앞뒤 안 가리고 나에게 정말 충성할 사람 그거를 아마 차지철로 얘기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차지철이 최홍사 역할을 정말 하기 싫어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정에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중정도 빡쳤잖아요. 맞긴 맞네. 씨발 그게 뭐 맞긴 맞네. 씨발. 어쨌든 자기 손에는 더러운 걸 묻히기가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야 그게 뭐야? 차지철이랑 박정희랑 같이 텔레비 보다가 박정희가 제게 괜찮다 그러면 차지철이가 중정에 연락하는데 그게 뭐 씨발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씨발. 이 차지철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의리의 남자, 장세동이 했던 전두환한테 했던 신기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라 생각했지. 그걸 최고라 생각하죠. 이거는 충성도 잽이 안 됩니다. 가까이 전화를 빨리 받기 위해서요. 경호실 방마다 직통 전화를 전부 다 연결한 거는 물론이고요. 이거 처음에 직통 전화가 경호실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방마다 설치한 거야. 이제 다 했어야 돼. 응접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직통 전화를 설치를 빨리 했습니다. 받으려고. 그리고 그마저도 벨이 울리면 몸을 날려가지고 전화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야 무슨 몰래 연애하는데 전화 따르르 오면은 내가 받을게 하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우리 이제 이사가 전화를 잘 안 받아. 네. 근데 받을 때만 썩질내지. 전화를 씨발 왜 갖고 다녀 안 받을 거면. 충성도를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요 이 비서를 통해서 각하께서 금일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받기 위해서 깍듯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받고 각하가 없는데도 각하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받고 정성스레 지폐를 하나하나 각하 감사합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라면서 지갑에 넣었던 사람이 차지철이었습니다. 이 성격 자체도요. 겉보기와는 달리 너무 깔끔하고 단정한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꽂히는 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도 그렇게. 그렇죠. 벽걸이 액자가 5mm만 삐뚤어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사무실 문틈에 낀 먼지도 닦아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김재기도 이랬잖아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각 잡고 청소하고. 그렇지. 각 잡고 청소하고 뭐 그런 거. 그는 5.16 당시에 이 머뭇거리는 공수단 지휘부에 격분해가지고 탄약과 무기고로 부수고 총과 실탄 직접 꺼낼 정도로 저돌적이었습니다. 반면 유혹과 방탕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잃지 안 하고 하루 두 차례 꼭 기도를 드리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자기 동교동 집에 기도실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거친 공수단 장교와는 어울리지 않게요. 외모와 폼 잡기에 신경을 써서 다리미로 줄을 세운 군복 바지가 구겨질까봐 출퇴근 트럭 위에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요. 이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자주색 군화를 반짝반짝 닦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할 때는 뭐 꼭 중절모 쓰고 다니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뽀마드. 그치. 60, 70년대 남자들의 로망이지. 뽀마드. 필수 아이템. 머리기름. 이 후에 이제 차지철하고 중성 경쟁을 벌이는 거죠. 김재규하고. 그래서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났고. 그럼 뭐 11.6 특집에서 왜 차지철과 김재규의 사이가 벌어졌는지 또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김재규가 빵해빵해 했는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김재규 특집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차지철의 월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 경호실 자체를 승격시켰죠. 그렇죠. 승격시키고 또 수경사 30, 또 33 경비단, 30경비단, 33 경비단 이 청와대를 경비하고 있었는데 요 부대하고 경찰 부대를 매주 금요일 경복궁 내 30단 경비단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열병 분열을 받았습니다. 경호실장이. 이거를 하게 돼 지가 있나? 뭔데? 아니 사단장도 이게 체계가 없는 거 아니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아니 사단장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오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김재규 특집에서 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규가 한 것 같습니다. 롯데호텔 설계 압력 나가서 바꿔 그랬지. 야 그러면 청와대가 보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그럼 각하가 계신 곳을 니들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차지철 경호팀이 따로 정보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김재규 중정이 있는데도 못 믿어가지고 사설 부대도 운영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근데 이 부대를 총괄한 사람이 전두환의 삼촌 이규광, 처삼촌이죠. 이규광이었고. 그냥 자기가 그냥 박정희가 있으니까 자기도 박정희인 줄 알았나 본데. 이게 다 월권이에요.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장관, 국회의원, 중정부장을 다 자기 아래로 보고 반말짓거리, 또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중정부장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지가 끼어야 된다고. 요즘 말로 하면 국정원장하고 대통령 독대인데 정무실장이 왜 껴 경호실장 거기에. 택도 없는 얘기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무 얘기 못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를 일단 차지철을 거쳐야 돼. 지가 뭔데?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열상 자신의 윗급인 김재규 중정부장을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면서 어이 김 부장 또라이구만. 이러니까 환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야 저 중정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렸잖아. 이제 경호실장 밑에 비서가 실장님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아직 안 왔어. 그러면 존나 난리 나는 거야 그날은. 전화 안 받았다고? 저쪽에서 받고 날 바꿔줘야 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중정부장이 더 한껏 빨리인데. 그렇지. 이 모든 각하 빼고는 다 이렇게 했어요. 각하 빼고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올건 때문에 김재규 가슴에 자꾸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실 뭐 이 국회의원들 들어와서 조인트 까고 이렇게 패고 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또 군 장성들이 딴 데 가서 말 못하잖아. 박정희한테 가서 말할 거야? 이런 거를? 그래 김재규한테 가서 말하는 거야. 김장군께서 이거 좀 막아줘야지. 차지철 너무 올건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김재규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아침 저녁 2차례 예배를 받는데 혼자 오지 않고 항상 가족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차지철은 자신이 좋아하고 신성시하고 존경하는 것에 모든 걸 바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종교. 박정희를 종교로 간 거야. 아예. 그러니까 아마 차지철은 박정희를 예수님이나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엄마까지. 예. 그리고 아까 이 박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개신교 신자인데 채용사에 그걸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모든 채용사 일은 중정에 맡겼죠. 중앙정보부가 이거 하는 집단이냐고. 내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거 못하겠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의 모친도 굉장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 요양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차지철 사망 후에 며느리와 손녀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갔고요. 이 어머니는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차지철은 11.6 때 그렇게 죽었고 네. 그 이후의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떠났으니까 어머니 혼자 남았잖아요. 이 어머니는 아는 목사님이 그 전부터 차지철 가족을 잘 아는 목사님이 어머니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지철이 남긴 재산이 좀 있잖아요. 엄마 앞으로 남긴 재산. 집 그렇죠. 있었고. 일단 집이 있고. 집하고 자동차. 네. 그것만 뭐 팔아도 그죠? 물론 어머니께서 집도 양옥으로 큰 저택인데 2층짜리. 물론 어머니는 그걸 잠궜지만 어쨌든 어머니 거잖아. 안 팔았으니까. 그럼 그거 어디 갔지? 그러게. 그 아파트랑 자동차 어디 갔지? 어디로 갔어? 목사님께서. 호로로비라니 다른 어린 양들을 위해서 쓰시려고. 아, 그런가? 예. 아이, 그리고 뭐, 무료로 요양원에 쓸 수 없었다는 핑계도 있었겠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집하고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이 장치혁 고학그룹 회장이 또 같은 영락교회 신자인데 어쨌든 죽었잖아. 죽으니까 더 불쌍해가지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를 어머니에 줬어요. 그래도 그 전에 교분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합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거 쓰세요 하고 줄 정도면 그 돈이 꽤 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고합그룹에 없던 그룹인데 망하기 전까지 그럼. 뭐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뭐 그런 회사였는데. 그 돈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야. 정말 많아 이런 거. TV에서 어디 뭐 어려운 애 나오고 이러면은 그거 또 가면은 목사가 우리가 관리해줄게요. 이건 비슷한 스토리 많아요. 뭐 모든 목사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네. 그죠? 몇 할 정도 될까? 그걸 우리가 계량을 어떻게 하니? 아니 원래 뭐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고 몇 분 되시겠어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전체 개신교가 욕을 먹는 거지 뭘. 자, 그리고 결국은 101세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무탁자 양로원인 영락노인 복지센터에서 차지철의 모친 김대한 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전까지 2년 반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손녀 등이 다 이민 갔고 81년부터 이제 서울에 아까 얘기했던 강동구의 8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이제 계속 사신 거였는데 뭐 집기류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뭐 진짜 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구걸을 하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장례식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쓸쓸한. 그러니까 이 차이철이 살아있었으면 뭐 차이철 살아있고 권력이 있었으면 이 어머니의 장식이 아주 대단하게 성대하게 치렀겠죠. 근데 뭐 권력의 우상함이란 건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옆에 묻힙니다. 하남 명락교회 공원묘지 아들이 묻혀있는 옆에 묻혔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혼자 거처하고 있었던 이 풍산동의 영락노인 복지센터 여기에 우리 YS 형이 방문을 해요. 대통령으로서.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누가 얘기했겠지. 차지철이 어머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YS 형이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아들 닮으셨다고. 아들 닮았다 그러겠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YS 형 쳐내려고 초산테러 그건 김영욱이구나. 그건 김영욱이구나.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유 참 어머니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문제가 있겠어요. 또 자기도 죽었고 그렇지. 영삼이가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이 됐는데 뭐 옛날 일은 또 그게 또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분은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사실 아들만 효자노로 탄 거고 주위 사람들은 이분을 겉으로는 잘해줬겠지. 속으로는 다 욕하지 않았겠어요? 차지철의 엄마니까는 그러니까. 잘해줬겠죠.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다 욕했겠지. 아이 근데 욕하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게 아들 그렇게 비명행사하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자기 버리고 다 간 상태에서 홀로 남은 노인에게 뭐 차지철 엄마라고 아니 자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랬겠지. 주위에서 다 아유 어머니 했지만 속으로는 욕하지 않았겠냐고. 그렇지. 네. 저기 권력을 휘어잡고 하는데 뻔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싶어요. 어쨌든 차지철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처럼 쓸쓸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차지철은 권력을 농단하다가 이제 권력에 호가호위 하다가 그렇게 사망한 것이죠. 근데 그 뭐 부망쟁이 일어났을 때 네. 땡크로 밀어야 된다고. 캄보디아에서는 뭐 몇 100만, 200만 정도는 우습게 죽입니다. 자기가 교인으로서 채용사 못한다 그랬는데 100만, 200만 죽이는 거는 그건 상관없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각하를 즐겁게 해드리는 건 안 되지만 각하의 신변을 위협하는 건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닐까? 그러니까 각하를 싫어 생각했다니까. 각하를 싫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살생도 마구잡이를 할 수 있는 거지. 각하를 위해서라면. 각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머리 아주 뼛속까지 친박생이 아니었나. 진짜 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뭐를 욕할 때 제2의 차지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무식하고 달려들고 붙어가지고. 너무 또 막 앞뒤 안 가리고 충성을 다하고 대통령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고 봐요. 지금 새누리당도 있다고 봐. 제2의 차지철, 제3의 차지철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채용사도 있을까? 알 수 없죠. 없겠죠. 없을 거라고 봐요.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충성심과 권력욕과 컴플렉스가 짬뽕이 된 결과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차지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사람은 잘못된 그 군인 생활을 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사람이 잘못된 건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짐으로 해서 그리고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짐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입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축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니면 어쨌든 자기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용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명예를 회복하려다가 또 훼손됐어. 네, 명예를 훼손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지철 이름을 한동안 못 듣다가 이렇게 또 한번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부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 역사에 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지철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나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거를 자기 구원을 아침 저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비극에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야 잠깐만 세자가 군인으로서는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쿠데타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그러니까 군인 생활에 들어갔을 때 몸가짐과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군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거야. 그 자세가 군인으로서의 자세. 뭐 아까 얘기했던 칼주름 잡고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이잖아. 군인들은 권력의 기획자로 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냥 국가가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나라도 망했고 차지철 지 인생도 스스로 망한 겁니다. 그 자기는 출세해서 몇 년 인생 빛나는 게 과연 빛날까요? 결국은 죽고 나서라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계속 이렇게 저 한나라의 십상시들처럼 욕 먹는 거 아니야. 간신으로. 이걸 충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한테 충성을 다했다 충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간신이에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십상시대 여러분들도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다. 빵야빵야로? 뭐 그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중국 한나라의 후한의 십상시처럼 새누리당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십상시가 될 수 있다. 제발 좀 처신을 똑바로 하시라. 십상시 때문에 한나라가 분열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분열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었다라고 역사책에 적힐 수 있다는 얘기냐? 알겠습니다. 아니 망할 수 있다.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한나라 십상시 때 망한 거 아니에요. 임금의 눈과 귀를 막고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전쟁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지들끼리 뇌물 주고받고 맨날 황제에게 이상한 보고 올리고 지금 똑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내보내고 이간질 시키고 찍어내고. 백성과 백성을 이간질 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나는 박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상시들의 놀아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지철이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넌 그럼 조조가 될 거냐? 저는 조조? 그래 조조도 그 생에는 글렀었어. 지 아들 생에 잃었잖아. 그래서 아들도 좆됐잖아. 사마씨한테 뺏겼잖아. 그럼 사마씨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마는 됐고요. 저는 장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갈량 실패했는데 씨발 되는 게 없어. 사마의가 안 되는데 그럼 정권 찬탈하게 되는데 뭐가 될까요? 정욱이나 각가 씨발 각가 어울린다. 술병 나고. 우린 씨발 황건적이나 해. 황건적이야? 그게 있잖아. 조조한테 새치어로 까불렀다가 뒤진 새끼. 예형. 그렇지. 예형. 여기 있잖아. 조조 앞에서 씨발. 그러니까. 이빨로 조달 깔라 그러다가 뒤진 새끼. 그렇지. 나 그렇게 될 것 같아. 깝시다가 1호 흥한 자 1호 망하리라. 그렇지. 씨발. 그렇게 뒤지지 뭐. 언젠가 살다가 이 작가의 앞날에 이재가 족쇄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되고 있어. 됐잖아 벌써. 족쇄가 됐어.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사실은 삼국지 보면 다들 꿈들 끄잖아. 난 누가 어울릴까? 누가 되고 싶다. 누구 편이다. 그럼 애들 보면 거의 다 장수, 관우나 장비, 여포 이런 장수 아니면 조조 유비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송건 대장 같은 거.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저는 다들 모사꾼들. 우리는 손감미나 면하자. 손감미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손감미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난 건데. 비장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서 난 조자룡이 좋아요. 너는 초선이 되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엔젤 푸딩 소개하면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마르티네손, 이유리 방송감사, 라만차, 이성희 남편, 임미선, 한혜영, 정소영, 남상호, 강릉남으로, 미담정성,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정동 연회는 김재규를 달래기 위해 김계원이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연회장에서도 두 사람은 날카롭게 대치합니다. 그날의 화제는 66명이 사퇴서를 낸 신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김재규는 주류의 협조 없이 정운갑 대행 체제 출범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차지철은 신민당 의원들도 까불면 전차로 쓸어버리겠다는 강경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밤 김재규는 대통령에게 유난히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대통령은 사사건건 차지철의 편만 들었습니다. 노래 몇 곡이 불려지는 사이 김재규는 밖으로 나와 부하들에게 암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7시 45분 그는 숨겨두었던 구원총을 꺼내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차례로 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